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 24군사 훈련은 국제사회의 넓은 주목을 받았다. 나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훈련 중 하나로 간주되는 드래곤 24는 군사력의 시위뿐만 아니라 이 연맹 외의 국가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로도 여겨졌다. 드래곤 24 훈련은 나토 회원국에서 온 2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지역 안보를 보호하려는 결속과 결의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3,500대의 장갑차와 탱크, 다수의 헬리콥터와 전투기의 배치를 통해 이 훈련은 포괄적인 전쟁 상황을 재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폴란드, 미국, 독일, 영국을 포함한 9개 국가에서 가져온 탱크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탱크가 서로 비교되어 싸울 때 어떤 탱크가 세계 최고의 탱크인지를 훈련하는 것이었다. 현대 탱크부터 전투 및 헬리콥터까지 대규모 군사 장비의 참여는 회원국 간의 효율적인 협력과 조정 능력을 입증했다. 이 훈련은 전투 준비 상태를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드래곤 24의 주요 목적은 전투 능력을 시험하고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안보 도전에 대한 나토의 결속과 힘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모의 훈련은 나토가 회원국의 영토와 이익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약속을 보여준다. 또한 드래곤 24는 새로운 전술, 첨단 군사기술, 그리고 다양한 무기 및 병력 간의 상호작용과 협조 능력을 시험하고 평가할 기회였다. 이를 통해 연합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는 폴란드가 실제로 러시아의 침략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강화된 첫 훈련이며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다양한 무기의 성능을 시험할 중요한 기회였다. 이번 훈련에는 각국의 탱크가 무릎 높이까지의 스마트 폭탄을 통과하거나 까다로운 지역 및 극한의 날씨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포함되었다. 훈련 지형은 평원부터 복잡한 언덕 지역까지 다양했으며 폭우에서부터 강렬한 햇빛까지 극단적인 날씨 조건이 실전에서 무장 세력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폴란드군이 나토 훈련에 참여하면서 선보인 한국의 K2의 시연이었다. K2 탱크의 성능은 정말 돋보였으며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군사 관측통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 제품인 K2 블랙팬서는 미국의 에밀A, 독일의 레퍼드, 영국의 챌린저 2와 같은 세계 최고의 탱크들과 비교하여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참여한 탱크 중에서 폴란드의 K2 탱크는 특히 가장 도전적인 시험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발휘했다. 미국의 에밀A, 독일의 레퍼드 2, 영국의 챌린저 2와 같은 다른 탱크들이 완수하지 못한 진흙탕이 가득한 경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이 사건은 K2의 우수한 기동성뿐만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엔진과 구동 시스템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전투 테스트와 연습에서 K2는 다양하고 복잡한 전투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뛰어난 기동성과 반응 속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K2의 화력 제어 시스템은 부정적인 날씨 조건이나 이동 중에도 목표를 추적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되었다. 에밀A와 비교했을 때 K2는 복잡한 지형에서의 민첩한 이동 능력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높은 화력 정확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독일의 최신 레퍼드와 비교했을 때 K2는 고급 센서와 전자전 시스템 덕분에 원거리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속도 면에서 우위를 가졌다. 폴란드에서 열린 드래곤 24 훈련은 세계 군사 지도상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는 나토의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규모와 한국의 K2 탱크의 인상적인 성능 때문만이 아니다. 이 행사는 군사력 간 협력과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탱크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할 기회도 제공했다. 폴란드, 개최국과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나토 동맹국들은 K2에 대해 깊은 감탄을 표했다. 도전적인 지형을 극복하는 유연성, 까다로운 조건에서의 높은 신뢰성은 K2를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돋보이게 했다. 참여한 군 관계자와 입법자들은 K2를 기술적, 전술적 우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으로 여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에밀A와 유럽 국가들인 독일의 레퍼드 2, 영국의 챌린저 2 소유자들은 드래곤 24를 자신들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K2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인정했다.
국제 관측통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분석가, 언론, 연구기관들은 KE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 탱크의 기술 사양과 유연성에 대한 다양한 기사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방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는 KE의 우수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다른 탱크들이 극복하지 못한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에 대해 주목받았다. 한국의 주력 전투 탱크인 KE는 인상적인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가능해진 군사 협력 및 수출 잠재력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세계 다른 주력 전투 탱크들과 비교했을 때 KE는 모든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높은 전투 효율성을 드러냈다. 강력한 화력, 최적의 보호, 그리고 높은 기동성의 조합은 모든 군대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전투 수단을 만들어냈다. KE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것의 전략적 의미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 능력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군사 협력의 문을 열었다는 데에 있다. KE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대전에서 고급 군사 기술과 효과적인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이 안보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KE 구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탱크의 인상적인 전투 능력은 이들 국가의 방어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추가 수출 프로젝트에서 구매 관리자들이 KE 구매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KE가 방위 요구에 대한 우수한 선택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과 지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적으로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전히 뒤숭숭한 루마니아에서 K9의 넘사벽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터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도입 평가에서 K9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체 불가 존재감을 과시한 건데요. 심지어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벌써부터 K9의 단계적 개량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올해 본격적으로 신형 포탄이 양산될 거라고 연신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격력이 대폭 향상된 K9의 새로운 등장 소식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WDS에 참가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전시회 부스를 가득 채웠는데요. 사우디에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무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 지상 장비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수출형 KE, 30톤급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주요 제품 라인업을 WDS에 대거 등장시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기업인 기아도 개최지인 리야드에서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방산 고객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력을 마음껏 뽐내는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음을 한몸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2024 WDS 기간 중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부터 로봇과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까지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요. 천궁이 수주를 비롯해 이번에 한국이 사우디 중장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KF-21, K9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의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9 자주포를 사상 최초로 제안하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에 걸림돌이 됐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원하면 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인기 폭발인 K9의 추가 수주가 이어질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1월 말 핀란드에서 K9 유저클럽 모임이 세 번째로 열렸었는데 군사정보 공유 협의체 성격을 띠면서 한화의 무기 수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해 운용 중인 6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지난달 헬싱키에서 열린 K9 유저 그룹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에서 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특이하게 미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각국에서 도입한 K9의 운영 성능을 공유하고 실전 경험을 논의하는 장으로 부품 지원 등 한화의 맞춤형 서포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한화는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하면서 K9 유저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는데요.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2와 K9A3의 향후 10년간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K9의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 수출된 모델은 기본형 K9과 초기 개량형 K9A1 두 종류입니다. K9A1이 일부 전자장비와 센서를 개량한 소폭 개량형이었다면 K9A2와 K9A3는 기존 K9과 아예 다른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점이 개량됩니다. K9A1만 해도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기서 성능이 대폭 개량된 자주포가 나온다고 하니 기존 K9를 보유한 나라군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실제로 K9A2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늘릴 계획으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제조업체인 한화가 유럽에 K9의 예비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의 구미를 확 당기게 했습니다. 이렇듯 K9 유저 클럽이 계속해서 개최되면서 K9 운용국뿐만 아니라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루마니아의 경우 아직 K9 도입 계약도 안 했는데 유저 클럽에 참가하면서 정회원이 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안에 K9 도입을 마무리하면서 10번째 K9 유저 클럽 회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의 K9 자주포 구매를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육군엔 자주포가 없었지만 사실 루마니아는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 체계를 바꾸기 위해 K9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인 폴란드가 K9과 K2, 천무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운용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나토 회원국들이 유사시 무기와 탄약을 서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와 호환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의 K9의 높은 점유율은 K9 구매국들이 매년 한 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유저클럽 개최를 가능하게 했는데 루마니아 역시 이 유저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K9 구매를 최종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자주포 후속 지원 시스템 덕분에 K9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사업에는 K9과 함께 독일 PGH-2000과 튀르키의 T155FIRTINA 등 네로라하는 자주포들이 1차 입찰을 통과했지만 루마니아는 초지일관 K9로 직진했는데요. 이미 현지에선 K9이 최종 낙찰돼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루마니아 신형 곡사포 시스템 사업의 접수가 마감되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 매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 소식을 전하며 K9의 폴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연일 보도했는데요. 폴 포지션은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한 드라이버에게 주어지는 본선 레이스 가장 앞 출발점을 말하는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폴 포지션을 차지한 드라이버의 우승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막 제안서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K9의 독일, 터키의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루마니아 신형 자주포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주자는 독일 라인메탈의 PGH-2000이지만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독일의 까다로운 유지 조건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반면에 튀르키예가 내놓은 T155는 선정 가능성이 낮은 들러리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나 성능과 신뢰성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각종 리스크를 잔뜩 하는 경쟁 모델들과 달리 K9의 재원과 판매 조건을 보면 그야말로 탄탄합니다. 실제로 K9은 화포 탄약 후속 군수지원 패키지 가격이 대당 80억 원 정도로 현재 배치된 HERAP탄 기준으로 55km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고 분당 8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지녀 화력도 우수합니다.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가벼운 47T 전투 중량의 1000마력의 엔진,
유일한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추고 있는 데다 루마니아 지형 적합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듯 K군은 루마니아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보이며 이미 폴 포지션을 점한 한화는 하루 납기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하루 100만 달러를 내겠다는 파격적인 부가 조건을 제시해 경쟁 업체들의 넋을 나가게 했는데요. 이는 납기 지연이 일상인 PGH 2000이나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T155는 제한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따라서 10억 달러 규모의 루마니아 사업은 무난하게 K구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구를 채택하면 나토 최전선이 모두 K구로 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K구, 최근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K구 유저클럽에서 밝힌 것처럼 단계적 개량이 이루어지는 등 올해 안에 우리 군에 도입돼 마침내 대한민국이 괴물 자주포를 얻게 될 거라는 벅찬 소식입니다. 현재 K구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포탄과 첨단 기술을 추가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 심산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앞서 2014년 K구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개발이 결정됐는데 비로소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보통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K구는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을 통해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01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여 사거리를 늘리는 식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은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에 이른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거리가 늘어나기에 K9의 포격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어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K9과 함께 제안하면 잠재적 수출 고객을 발굴하는 건 물론 기존 K9 구매국에도 사거리 연장탄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구는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K9A 블라크1은 타격 능력 향상,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에 초점을 맞춰 개량을 진행 중인데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 전장치를 설치해 발사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아울러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라크2는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으로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을 지닐 괴물 자주포에 가까운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 개선 또한 빨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방사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현존 전력성능극 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기 반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인 K9이 더 많은 국가에 확산될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푸틴의 전략적 참패다. 토니 블링컨 미국 무장관 2월 26일 회담 중에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곧 스웨덴으로 나토가 확대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다. 미일간 뉴욕타임즈 200년 동안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이 드디어 나토에 합류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26일 오후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스웨덴은 나토 합류를 위한 30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은 이제 32번째 나토 동맹이 될 것이라며 스웨덴의 가입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스웨덴은 해군력이 강하고 전투기를 생산해 수출하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스웨덴을 동맹으로 품으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스웨덴 동남부에 있는 고틀란드 섬을 주축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방어선을 재구축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북극해 전략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웨덴은 1814년 마지막 전쟁을 치른 이후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자
미국을 주축으로 형성된 안보 우산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나토의 북유럽 확장에 대응해 14년 전 폐지했던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관군을 부활시켰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나토 동진 저지를 외치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확대되고 동기부여된 나토와 마주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자의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현재 러시아가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는 설이 나오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병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유럽 국가들이 파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나토에서는 지금 한국에게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토에게 없는, 나토가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어도 155포탄을 비롯해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5포탄 연간 생산량이 지난 2년 동안 40%가량 증대되었지만 길이가 1000km에 이르는 광활한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1년 동안 150-5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한인 3월 말이 다가왔는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금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에서 러시아 포병부대와 비교해 심각한 화력 열세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기가 부상한 유럽에서 군수산업의 물자 조달이 늦어지는 데는 유럽 내에서 유럽산을 고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토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국내 시장이 이익을 보길 원하고 있다. 지나치게 편협한 지역주의를 고집할 수 없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산이 너무 느린 유럽산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국산을 사자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생산량을 늘리려는 시도도 좌절되면서 더욱더 한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내 포탄 생산이 부족해지자 일본과 손을 잡고 155포탄을 수입하려 했는데 일본 회사의 포탄 생산 능력이 낮아서 포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생산한 포탄과 포 규격이 호환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장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55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거대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나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5포탄은 귀해지면서 최근 400까지 가격이 뛰었는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풍산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부울경의 중공업공단과 전남화학공단에서까지 찍어내면 일주일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부족하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북한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간 컨테이너를 6.7억 영역으로 추정하며 잃는 155포탄으로 계산하면 300만 발, 122 방사포탄으로 보면 50만 발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오래된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사일과 잠수함에 필요한 기술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포탄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량으로 밝혀지면서 러시아군의 대포와 박격포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포탄은 세계 최고의 생산량과 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한국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포탄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대량 수입했던 K2 전차, K9 자주포 등 이름난 한국산 무기들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1을 4조 원에 계약한 데 이어 다음 달 루마니아와 1조 원 규모의 K구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국산 K구자주포를 도입한 에스토니아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4일 에스토니아에서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지난해 말 추가 도입한 K구자주포가 등장해서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가장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가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4만 명, 남한 절반 크기의 국토로 과거 200년 가까이 러시아 제국 통치를 받아 지난 1991년 옛 소련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확장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적 불안 요소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토니아는 대통령까지 방한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며 지난해 K구자주포 12문을 추가 주문하고 6문을 지난 12월에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납품에 에스토니아는 놀랐습니다. 알라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방한 당시 인터뷰에서 성능이 매우 빼어난 한국의 K군 에스토니아 자주 국방과 방어력 강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의 무기 퍼레이드에서 등장한 K구자주포에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크게 열광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하고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내 한 전문가는 같은 권역의 국가들끼리 군사훈련과 교류 빈도가 확대되면서 무기 계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전효과, 입소문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 인근 동맹국이 써보고 좋다고 말하면 바로 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니지넥스1 천궁이 수출 계약이 대표적인데 군사적으로 오랜 협력 관계이고 최근까지 함께 훈련과 작전을 편 UAE가 천궁이에 대해서 극찬하자 사우디도 바로 한국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입소문으로 한국산 무기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러시아가 다음 대상은 폴란드라고 위협하고 한국산 무기를 자국 내 생산하면 경제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기에 새로운 정권도 지금 한국산 무기를 계약한 대로 대량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초 목표대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수출할 때 문제가 되었던 수은법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기재소위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조 원 폴란드 방산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와 수출 잔여 물량을 논의 중인데 전체 규모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인데 시장 추정치인 10조 원의 2배에 달합니다. 한화 핵심 관계자는 현재 잔여 물량은 K구 자주포 300여 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70대로 K구 자주포가 9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300억 원, 천무가 41억 1천만 달러로 우리 돈 5조 4.8억 0억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출 물량이 큰 만큼 K구 자주포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생산 거점을 현지화하여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을 폴란드에서 나머지를 경남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는 올해 상반기 K구 54문을 도입하기로 했고 폴란드와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구 자주포와 함께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K 전차를 도입한 만큼 해당 무기 체계들이 향후 루마니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의 레드백 장갑차를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폴란드를 통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한국의 무기 생산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했습니다. 그는 방한 기간 부산과 울산, 거제 등지의 조선업체를 방문해 한국 조선업계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본토 안에서 해군 함정을 유자 보수 정비 해마로 하는 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물량 일부를 국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정수를 급격히 늘리는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항해 미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하기 힘든 함정을 한국에서 해외 건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지금 이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협의하려 온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방위산업의 FTAI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체가 미군에 무기를 수출할 때 가격 페널티나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FA-50을 미국에 수출하려 하고 있기에 앞으로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신냉전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유럽,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철저히 준비가 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적국들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테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국들은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하여 시기와 지투 및 열등감은 물론 어떻게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중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중국인데요. 제20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민일보를 인용해 국영 언론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테요. 이런 반응은 비단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F-3 프로젝트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잠정 중단했는데 옆나라인 한국에서 KF-21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내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술 수준으론 절대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없다며 KF-21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 기술을 빼돌렸는 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1990년대에 개발된 F-2 전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일본의 한 단계 미친 6등이었는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15위로 한 단계 상승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2단계는 낮은 7등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이며 군사력 순위가 하락한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신들 아래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KF-21이라는 초음속 비행 이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등시에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콤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간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지를 확보했다는 카이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 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KT 이릉비를 시작으로 T-50과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은 자곡자곡 기술력을 정립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부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 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이미 패닉에 빠졌는데요. 사실 KF-21의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KF-21에는 7영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미사일 탑재를 완료하였고 블록 1의 초도 생산 이후 곧바로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 2가 등장할 계획인 테요. 그런데 블록 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블록 2보다 한 단계 진화된 공대지. 공대함까지 가능한 스텔스 버전인 블록 3화.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 KUS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KF-21 사업 초장기인 2014년 당시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블록 1에 이어서 블록 2에 관한 개념까지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당시의 블록 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5세대급에서 일부 6세대급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F-22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을 지녔는데요. F-22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F-22 제작의 주 계약업체로서 대부분의 기체의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맡았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은 날개, 기체 항공전자 장치의 통합훈련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1997년 첫 비행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성능의 민첩한 기동 성과, 테이터 링크 등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해외에선 미니 랩터라고 불릴 만큼 유사한 형상을 지녔고 이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둔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최첨단 무기의 기술 개발 기간만 최소 5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물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 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저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의 블록 3화,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장비들,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 광학 조준 장비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했고 마침내 필수 부품들까지 습득하고 있습니다. KF-21은 라팔과 유로파이터와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도입된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 기술을 적극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급 항공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알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는데요.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꼽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투기를 덮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방식의 스텔스 형태를 비효율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KF-21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부리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KF-21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세계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